여러 부분에서 여야 공방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제든지 털어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당대표 취임 100일째를 맞는 다음 달 5일 전후로 추가적인 공식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 문 앞까지 무단 침입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상민 장관 해임부터 예산안 그리고 여야 내부적인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짚어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가짜 엄마다. 또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수사를 하는 거냐 쇼를 하는 거냐. 그 전에는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민생을 살피는 행보를 보여왔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분들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수사냐 쇼냐 얘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최측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불법 대선자금 문제 가지고 만약에 구속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자기가 뭐 유감을 표시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밝히지 않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아니면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뭐 지금 정부 여당은 악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 두 주요 정당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실은 자신의 채증과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 별도로 민생과 관련돼서 또 수사와 관련돼서는 별개로 이거를 움직여야 되겠죠.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민생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럼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벼랑간 뭐 강경 모드를 한다는 거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정국인데 예산에 관련돼서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식 예산이 아니라 문재인 전 정권의 예산을 더 강화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두 가지를 좀 일단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 곧 취임 100일을 맞아서 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아무래도 뭐 수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0일 네. 취임될 때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것 같은 아직 뭐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네. 검찰 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진상 이제 부실장은 뭐 혐의가 4개나 있잖아요. 뇌물, 특가법상 뇌물도 있고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또 증거인멸 교사 이런 4개나 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혐의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저는 일단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사과가 됐건 유감 표명이 됐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혐의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검찰 수사나 나중에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자신들의 최측근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죄송하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럼 법률적 책임은 별개 문제인 거죠. 그건 저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일단 이제 갑자기 그 바뀐 그 발언의 태도가 그거는 최근에 이제 그 촛불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매주. 그리고 윤석열 퇴진 뭐 윤석열 탄핵 많이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촛불 전환 행동인가? 그 단체에서.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과거에 그 내가 조국이다. 2019년도 조국 사태 때 내가 정경심이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진영 대결로 좀 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 지금 여러 그 사건들이 말이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법률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진영 대 진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뭔가 정치적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부당하다. 그리고 압박성 수사다. 그리고 또 여야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수사가. 이런 것들을 아마 상기시키려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민생이나 예산 쪽에 이제 전념하면서 뭔가 여론을 끌어보려 했던 건데 그것보다는 우선 이제 최측근들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네. 뭔가 지지층을 결집함으로써 이 사안을 법률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진영 대결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리고 100일 돼서도 아마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에 대한 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같은 거 뭐 비판할 거 많이 있죠. 비판받을 거 많이 있고 말이죠.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 검찰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자신을 탄압하고 보복하려 한다. 아마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같은 생각이세요?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요? 그렇죠. 뭐 100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겠으나 보통 우리가 통상 100일이라고 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눈을 감고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뭘까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현상인데 이미지 현상 속에서 뭐 특별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 방탄, 대장동.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비록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도 저는 약점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보여준 그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높은 성과가 있었다면 두 가지 면에서 지표상의 변화가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은 지난 대선 때 호감도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함축하는 의미는 뭐냐면 당대표가 됐어도 당대표로서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도가 그렇게 확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100일을 회고하는 거는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당이 지금 협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협치를 안 하고 저렇게 강경 모드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2021년 4월 서울 부산 재보궐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2022년도 대선 패배했잖아요. 2020년 6월달 지방선거 패배했잖아요. 3번 연속 패배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자기 수사와 관련돼서 합리화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공감력이 떨어진다. 저는 정부 여당이든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국민에 대한 메시지 전달 능력이 너무 낮다. 뭐 저 감동을 받고 감흥을 갖고 그런 메시지를 좀 우리가 최근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취임 100일 때 진솔하게 무엇을 민주당이 그동안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성찰하는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뭐 대장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만약에 몰입한다고 한다면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달 5일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지금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인 분열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내부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보세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긴 한데 당내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다음 달 5일이 취임 100일인데 당 대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혐의, 측근들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였단 말이에요. 부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당에서 지금 일단은 뭐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당내 일각이긴 합니다만 이게 당 대표의 측근의 문제까지 뭐 브리핑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제가 봐도 그건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남시장 때 일들이란 말이죠. 이 일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될 때는 이런 부분이 알려졌기 때문에 당이 전혀 나무랄 수는 없죠. 당의 대표가 겪는 일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당이 완전히 지금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프레임을 짜고 정치 보복으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단지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내년으로 바뀌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당 지도가 거의 30%대에서 고착화돼 있어요. 거의 이제 40%대의 중간 유권자들, 이른바 우리가 스윙보터라고 하는 계층들, 네. 이분들은 지금 양쪽 정당의 지지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적어도 반사이익이 민주당에 가야 되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강공 모드로 가면 또 이 반사이익이 국민의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양당에 대한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거의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양당 모두 내부에서 이래서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식이 왜 없겠어요, 의원들이라고. 단지 지금 민주당도 강경 의원들, 강성파 의원들 말이죠. 강경 의원들의 발언들이 과대 대표되고 과다 대표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선거만이 집단 이성이 아니거든요. 당내 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고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이 혐의나 이런 게 이제 구체화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구체화된다면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영남이나 호남 의원들은 좀 덜 할 겁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근데 수도권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민주당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의 리스크가 당 전체를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위기는 지금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 대표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다음 달 2일에 대장동 관련 재판에 김만배 씨가 출석해서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여야가 또 다른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부분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인지 이상민인지 선택하라라는 강수를 뒀고요. 여기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계속 치닫게 되면 국정조사는 없다라는 또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냐, 국정조사 결렬이냐 어떤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글쎄요. 국정조사를 처음에 하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의 큰 쟁점이 뭐냐면 경찰 조사 그리고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여당의 그 저거였었고요. 입장이었었고 야당은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국정조사 속에서 뭐 나름대로 또 이제 경찰 수사도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국민에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전제 조건이 합의를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벼랑간 이상민 장관 파면 안 시키고 국정조사 안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엇박자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국정조사 합의한 대로 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궁금해했었던 거를 뭐 국민 대표기관이니까 국회에서 밝히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인 것이지 이걸 자꾸만 정치화시키는 것들을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정치화. 국정조사에 어차피 뭐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만 전제 조건을 달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건 국정조사의 참뜻이 아니라 뭔가 정부 흔들기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보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이제 빨리 합의를 했으니까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조치 취할 수 있으면 조치 취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이상민 장관 거취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파면시키지 않으면 국정조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어떻게 나와요?
그럼 우리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냐라는 거죠.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라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자꾸만 지연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은 진상규명 먼저 한 이후에 조치 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민주당이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럴 가능성 지금 희비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해임 건의안 아마 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통과가 됐었잖아요. 통과 당연히 되겠죠.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니까. 아마 이제 이상민 장관도 그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얘기해놓고 해임 건의안을 안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탄핵 소추 발의는 전 하지 않을 거라고. 아, 네. 탄핵 소추라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또 받아봐야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 이 정치적 책임하고 상당히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 상태에서 물론 탄핵 소추를 안 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내더라도 의결이 되더라도 헌재까지 가서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탄핵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해임 건의안 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저도 일단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치안이나 소방행정의 최고의 책임자임은 물론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지금 국정조사 합의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상민 장관 파면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지금 현재 상태로 봐도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지금 해임하거나 자진사퇴를 유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아, 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야당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저도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국정조사 합의된 마당에 일단 이상민 장관 파면해라. 28일까지 안 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라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정치 공세를 비춰요. 어차피 아는 거라면 국정조사 해보면서 여론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여권에서도 지금 당장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할 시기도 놓쳤어요, 지금. 지금 만약에 해임을 하거나 자진사퇴 쪽으로 한다면 완전히 야당의 요구에 밀려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렸으면은 적어도 29일 날, 지난달 29일 날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적어도 며칠 내에 어떤 선제적으로 문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치적 효과도 있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의미도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진다기보다는 완전히 밀려서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여권에서 대통령이 이 장관을 지금 해임 내지는 자진사퇴 유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지금 그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야당도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해서 좀 말을 좀 아끼고 일단 국정조사에 몰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여권에서도 그러면 해서 뭐 하느냐? 우리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도 않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완전히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일정 부분 정쟁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게 정쟁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예상했던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국정조사 봐라. 수사권도 없고 결국 뭐 정치화돼가지고 싸움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좀 전략적으로라도 이 시기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한 얘기는 좀 아끼는 게 낫다.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카드는 이미 좀 물 건너갔다라는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거나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 역시나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입장인데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리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8명의 고귀한 생명을 3사에서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 이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아마 거취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 표명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문제를 가지고 쟁점화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조사위원장이 누구죠? 야당 의원이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구성도 9대 7대 2예요. 그러니까 뭐 의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명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7명이고 비교섭단체가 2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구성면에서도 상당히 야당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속도감 있게 빨리 이 부분 45일간으로 지금 되죠. 물론 이제 협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자꾸만 다른 이슈를 가지고 국정조사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벗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명분을 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관련돼서 거치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할 시기가 전혀 정치라는 거는 명분과 결국 타이밍이라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러한 예술과도 같은 것인데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모든 수사 결과가 종결이 된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는 분명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야당이 입장 선회를 해서 다만 이걸 가지고 예산 정국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어차피 12월 2일 날 김영란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부 예산안이 일결에 회부가 되거든요. 네. 표결을 안 하면 물론 안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꾸만 이 파면 문제를 가지고 예산 정국과 예산안 처리와 만약에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야가 어떤 중용안을 찾을지 좀 지켜보면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을 가졌는데요. 3시간 넘게 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가벼운 얘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만찬 전반적으로 좀 들려오는 얘기를 토대로 평가를 해보자면요. 그래서 들려온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해 보니까 축구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우디 왕세자하고 이제 우리가 MOU를 맺었잖아요. 양해학서를 굉장히 큰 금액을. 그래서 이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만약 축구를 하게 되면은 이 조져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농담이니까 뭐 그런 얘기는 좀 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청담동 술자리 얘기도 나왔을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그 만찬이 잘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정확히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왔을 것이고 시간이 꽤 길게 했잖아요. 저녁 만찬을 한 거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야당과의 만남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 이준석 사태 혼란 때문에 여당의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때 야당과의 어떤 만남을 주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의 지도부가 구성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여당 지도부 만나는 거 좋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지 말고 다른 이 좀 포맷을 짜서 만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법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최근에 정치 담론의 수준이 대단히 낮아요. 청담동 술자리가 어떻고 더 탐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걸 뭐 또 장경태 의원이 가니 안 가니 뭐 누굴 보내느냐 뭐 이게 정치 담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근데 이걸 이제 뚫으려면 결국은 여야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상황이 아니에요. 강대강 대치가 좀 이렇게 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굉장히 과도하게 심하단 말이에요.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건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라든지 포용 이런 건 이럴 때 필요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정치 체제가 순항을 하고 아무 문제 없다면 통합이니 포용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저절로 잘 되는 거니까. 안 될 때 있으라고 그런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플러스 뭐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도 뭐 안 될 것 같지만 합의가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야당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안 하고 이제 여당, 야당 지도부끼리 만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좀 대통령이 물꼬를 터줬으면 어떨까라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네. 야당과의 만남을 하루빨리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가벼운 얘기도 오고 갔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관련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전해져 오는데 지금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소속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거주지 앞까지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글쎄요, 굉장히 참 언론은 4대 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신뢰도라는 거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지 좋은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02년서부터 매년 전 세계 180개 국가에 대한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40위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70위권입니다.
우리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40이 있고요. 가장 뭐 1위는 뭐 노르웨이, 덴마크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항상 1위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에 관련돼서는. 네. 그런데 문제는 언론 신뢰도는 거의 꼴찌예요. 언론 신뢰, 그럼 왜 자유도는 높은데 신뢰도는 꽁찌냐? 그럼 결국 뭐냐면 취재 과정이라든지 가짜 뉴스를 양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또 탐사라고 하는 그 유튜브들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는 만끽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론의 횡포 더 심한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거다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한국기자협회에 윤리강령 및 실천 강령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가서 한번 보라고 하고 싶어요. 10가지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정당한 정보 수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더 탐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 정보를 취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무단 침입했고 그리고 보란 듯이 그거를 중계하고 이거는 뭐 한동훈 지금 장관은 정치 깡패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 언론 윤리 강령을 무시한 거가 지속되면 언론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또 더 탐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왜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세계 40개국 제일 꼴찌에 해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취재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를 꺼냈던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집까지 찾아간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네. 취재라는 게 저는 기자는 아닙니다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김 교수님 말씀 정당한 게 이제 정보 수집해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취재에 절차가 있어요. 전화 걸어서 언제 취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화로 지금 인터뷰할 수 있느냐, 전화 당장 인터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쪽에서 거절하면 다른 방법도 모색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 장관과 이 더 탐사와는 관계가 안 좋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분들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제 하면 얼마나 압박받는 걸 느껴봐라라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탐사에서. 그건 기자들의 그 취재 윤리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의 직업 윤리가 있는 것이고 모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직업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자라면 적어도 상대방을 취재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 제3자가 볼 때 나름대로 취재가 의미가 있구나, 정당하구나라고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첼리스트 뭐 그 부분이 얘기를 해서 지금 거짓말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려놔야죠, 이제.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그래서 언론은 언론인데 언론도 언론 나름이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압수수색 영장도 없으면서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얼마나 위협을 느낀지를 느껴봐라. 그래서 갔다.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제가 말도 거칠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언론이 볼 때는 오히려 이걸 정쟁화시키는 거잖아요, 언론이.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론이 이 정치라는 게 이게 현대 정치는 정치와 커뮤니케이션 문제예요.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치라는 게. 언론이 빠지고 정치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지. 다 언론의 발표에 의해서 보도에 의해서 정치화되고 또 이슈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론이 그야말로 제4부라는 뭐 거창한 말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의 본원적인 본령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장관 고발 조치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태에 시초가 됐던 김의겸 의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도요. 김의겸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유감 표명했으면 민주당도 당 지도부에서 본인이 유감 표명했으니까 단지 전 뭐 그 유감 표명보다는 사과라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네. 원래 유감은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뭐 사과가 됐건 유감이 됐건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치고 민주당 지도부가 한마디 얘기는 해야죠. 강하게 질타를 한다든지 질책한다든지 최소한도 대변인직은 사퇴를 시킨다든지 그래야지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보고 사과해라.
그런 게 명분 있지 않겠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고 사과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징계 안 하냐고 문재인 의원도 그러면서 왜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제가 국민의힘도 많이 비판합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김의겸 의원 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도 따끔하게 그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거 무슨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 일부 의원입니다만 계속 이걸 갖다가 이제 무슨 특정인을 갖다가 이게 비호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국민의힘 민주당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번에 김의겸 의원권은 김의겸 의원 본인이 이건 표명했을 정도로 잘못을 인정한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여러 부분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